반갑습니다. 프리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쪽집게도사 서쪽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 지금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해서 들어왔어요. 재개발 투자에 들어왔고 10년 단위로 계속 서울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만 갈아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네. 재개발에서 서울에서는 웬만한 데 안 가본 데 없고요. 네. 재개발에 단계가 있는데 모든 단계를 다 직접 투자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전 투자 경험이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전환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부동산 투자 지금은 재개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재개발 강의를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꿈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네. 원래 저는 이제 옷장사를 했습니다. 옷장사. 네. 저희 특이하게도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는 네. 저한테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네. 네, 저희 부모님은 특이하게도 너 공부 못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집에 돈이 많군요. 돈이 많진 않습니다. 제 돈이 많진 않고 그냥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 지으세요. 그러니까 축산업이다 보니까 시골 깡촌에서 살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흑수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금수저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이제 화목한 가정에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옷 입는 게 좀 재밌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 입는 것도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 옷 잘 입는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좀 옷장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좀 고등학교 때 일찍 좀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이제 시급이 높은 데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나는 무조건 잘 되는 데서 왜 잘 되는지를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좀 어렸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뭐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최저시급이 제가 고등학교 때 20살 때 보면은 1,000원대 후반? 2,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시급이 높은데 근데 저는 시급은 낮더라도 무조건 잘 되는 데서 배웠어요. 옷가게에서 잘 되는데, 뭐 동대문 새벽시장 잘 되는데, 길거리 장사 잘 되는데, 뭐 디자이너집 잘 되는데, 그러니까 옷에 관련된 다 잘 되는 데서만 배우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잘 되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좀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패턴을 보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봤더니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좀 일찍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했는데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뭐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비유했을 때 만약에 프레기님이라면은 마라톤을 뛰어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런닝하듯이 템포를 조정하면서 네, 페이스를 일단 좀 조정하면서 조절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세웠냐면은 20, 30대를 갈아놓자. 내 20, 30대는 없다. 전력 질주. 20대 되자마자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친구들 뭐 술 먹고 클럽 가고 나 이래야 돼.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잡, 쓰리잡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 20살 중반 때 이제 제 가게를 차려요. 보증금은 5,800만 원에다가 아르바이트를 모은 돈이에요. 5,800만 원으로 근데 안양 1번가에 차렸는데 이게 안양 1번가가 아무래도 번화가다 보니까 5,800만 원이라는 보증금으로는 이 번화가에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화가가 아닌 이제 C급지 입지에다가 차린 거예요. 뭐 이면도로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평수가 5평밖에 안 돼요. 옷가게인데. 작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 3팀 들어오면 꽉 차요. 옷가게가. 근데 많은 뭐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들도 제 거 인테리어를 해주다가 이거 학생 여기다가 옷가게를 차리면 어떡해. 저를 다 말리셨죠. 근데 저는 왜 자신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동안 옷가게랑 뭐 디자이너랑 동대문 새벽시장이랑 일을 해서 어떻게 옷에 대한 루트를 다 알고 있었고 왜 잘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만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5평짜리 옷가게가 대박이 납니다. 그 입지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네.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이거를 손님 한 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100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옷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옷을 안 사더라도 뭐 나갈 때 적어놔서 혹시 어떤 옷 뭐 스타일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물어본다든가 해가지고 고객들의 연락처를 다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새벽 시장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기억한 거를 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음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검정색만 입어요. 아니면 나는 뭐 브이넥만 입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서 보내줬더니 사람들이 그 메시지 한 통에 되게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또 노력을 해주셨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 한 분 하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산 사람의 DB를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들어오면은. 들어온 사람의 네. 취향에 맞춰 사진을 보내줬다는 네. 거잖아요. 나가실 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혹시 취향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사진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해서 연락처를 이제 양해를 구했고요, 미리. 개인정보 동의. 네, 개인정보 동의 구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은 예를 들어서 옷을 구경하고 있어요, 후링님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서비스로 그냥 양말 하나를 줘요. 그럼 후링님이 느끼기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 1,000원짜리 서비스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옷을 보고 있으면은 반팔 티셔츠 같은 걸 선물 줬어요. 옷을 안 샀어. 후링님은 심지어. 근데 반팔 티셔츠 주면서 이게 한번 입어보래. 그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티를 주지? 근데 느끼는 감정은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티셔츠의 원가가 2,500원에서 한 3,5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느끼는 거는 10,000원어치인데 내가 원가는 2,500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10장이어봤자 25,000원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한 분 한 분을 완전히 다 녹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매장에 주말이면은 줄을 서는 거예요. 예, 음식점은 줄을 서잖아요. 근데 옷가게에 줄 서는 건 잘 못 보셨잖아요. 옷가게가 작은데 사람들이 줄 서. 왜? 제 이름이 우은재니까 은재 형한테 팔아줘야 된다고. 저한테 이제 서비스도 받고 했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옷가게가 엄청 잘 돼서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었죠. 옷가게 시작하고 몇 년 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20살 중반 때에 이제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아놓은 목돈이 없다 보니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옷가게를 차려서 제 다음 스텝은 더 좋은 번화가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거 나는 입지에 불리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매장이 크면은 더 많이 팔 수가 있겠구나. 돈을 여기서 불리자 해가지고 이제 작은 5평짜리 옷가게에서 안양 1번가 최중심으로 이제 들어갔죠. 매장 핵심지로. 핵심도 들어갔고 들어가서 이제 핵심지에서도 제 단골 손님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왔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이제 50평짜리 사무실을 크게 얻었어요. 50평. 쇼핑몰.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몰로. 온라인도 하자. 네, 온라인도 하자. 네, 그래갖고 이제 제 단골들이 이제 그때까지 이제 수천 명이 쌓인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천 명이 쌓였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 쇼핑몰 오픈했다고 연락을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형 하나 팔아줘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결제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 오픈을 하자마자 첫 달에 이제 1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매출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사, 사업, 네, 이런 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5평짜리 시작했지만 더 좋은 입지로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 사업으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쇼핑몰이 이제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버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매장을 다른 전국 지점에다 내면서 의류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제 선택은 사업 확장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 그럼 내가 서울 부동산에 뭘 투자할 것이냐? 그건 서울 재개발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상업시장의 꽃은 꼬마 빌딩이라고 하지만 이 주거시장의 꽃은 재개발이거든요. 좀 난이도가 높고 네, 남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의 핵심지에다가 좀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 돈이 잘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서울에서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루트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냐면은 잘 된 사람이 왜 잘 됐는지를 공부해요. 이 사람이 뭔가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게 맞나? 나한테 성향에 맞는 건가? 내 성향과 맞지 않는 건가? 라는 걸 파악을 하고 내 성향과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을 서울의 아파트들을 쭉 봤더니 수십 개를 보다 보니까 이러니까 재개발이 잘 됐구나 서울에서 얘는 아직도 20년 동안 싸우고 있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윤곽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잘된 재개발의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들의 공통점과 비슷한 곳에 재개발을 내가 묻어놓는다고 하면은 수익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첫 투자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2010년, 12년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0년, 12년이면 안 좋을 때거든요. 네, 안 좋을 때. 근데 근데 제 생각은 그거 같아요. 저는 일단은 충남 홍성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거의 이제 지금 폐교 직전이에요. 전교생이 10명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읍내로 몰리고 서울에서, 시골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제 안양 1번가에서 외곽에서 이제 옷가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안양 1번가가 경기가 죽으면서 안양 1번가가 이제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 상태가 안 좋은 적이 있어요. 그 시기에. 근데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 번화가도 사람이 줄어들고 C급지도 사람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안양 1번가는 정사각형이 번화가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아요. 근데 C급지는 더 없어 사람이. 저는 비율적으로 같이 빠질 줄 알았어요.
일본과 번화가의 사람들도 빠지고 바깥으로 사람들이 같이 빠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중심지란 말입니다. A급지더라. A급지더라.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다. 무조건 내가 서울에서 재개발될 때를 빨리빨리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를 공주에 있는 거길 나왔는데 공주에 가면 충청도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홍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네. 다 농사 짓다 왔거든요. 다. 네네네.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성이 네, 충남 홍성이 네. 이제 그런 곳인데 네. 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네. 성장을 하셨군요. 아까 마라톤 비유했는 것처럼 20, 30대를 정말 갈렸습니다. 갈아 넣으셨네요, 진짜. 네, 갈아 넣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옷가게를 11시 오픈해서 10시에 닫았거든요. 근데 저는 10시 오픈해서 11시에 닫았어요. 1시간씩 앞뒤로 더 늘리고요. 그리고 11시에 일이 끝나면은 전철을 타고 안양에서 동대문 새벽시장까지 이제 가요. 새벽시장 가려면 딱 1시간 걸리거든요. 안양에서. 전철로는 한 50분 걸리고 걸어서 10분 걸리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새벽시장에서 또 이제 신상을 보는 거예요. 못 떼가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돌아다녀요. 네. 거기 동대문 새벽시장 가지면 뭐 밀려오래, 두타, APM 해가지고 상권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를 다 조사한 다음에 신상은 뭐가 나왔고 트렌드는 뭐고 어디가 더 싸고 어떤 원단이고 다 조사를 하고 이 지금 트렌드가 어떻구나, 어떤 옷을 떼야겠구나. 남들보다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죠, 옷을. 더 싼 거래처에서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택시 타고 안양에 오면은 그때 당시에 2, 3만 원이었고 택시비가.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 첫 차 뜰 때까지 5시 넘어서 새벽 첫 차 청계천에서 기다렸다가 첫 차 타고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쪽잠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365일 중에 한 361일 일했어요. 명절도 안 쉬고 주말도 안 쉬고. 20대 30대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때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친구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 네네네. 옛날에 그 쇼핑몰 하면 밀리오를 생각하면 네네네. 고객님 맞을래요? 했던 그 쇼핑몰의 네네네. 이미지가 있는데 네. 안양에서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네. 하셨군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세는 뭐 꾸준했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요즘 분위기? 네, 지금 전세가 아마 59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59주. 그리고 이제 60주를 넘어간다는 건 이제 거의 기정화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전세 가격이 일단 가장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들을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빌라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빌라 사기의 수요들이 이제 저가의 아파트들로 옮겨 붙으면서 또 저가의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또 저가 또 중저가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지금 상승 밀어내기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좀 살짝 뜨거워지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요. 사실 네. 그랬으면은 거의 진짜 도산데 네, 그렇게까지는 능력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단기적인 전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사람들이 기대 수요가 있고 전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 올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한 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좀 투자하기에 길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좀 짧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무조건 이상으로 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뒤, 10년 뒤로 봤을 때는 서울 집값은 우상향에 제 어느 정도 재산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로 간다면 지금 사야 될까요? 저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10년 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 타이밍을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있다고 하면은 내가 모아놓은 종잣돈은 있다고 하면은 이걸로 가장 어디가 저평가로 돼 있냐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돈이 충분치 않다 보니 이걸 지금 그냥 잡아놓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대출 이빠이 좀 땡겨서 신생아 특례든 뭐가 됐든 좀 대출을 끼고 거기 이제 앉아 들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서울 재개발 투자를 여러 개 하지만은 저는 지금 대출이 이제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레버리지 활용을 대출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 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을 여러 개 끌고 가는 데도 되게 좀 편해요,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제 소득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대출을 끌었는데 내가 뭔가 생활이 되게 답답해. 이래버리면은 뭐 투자를
한 자체가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힘든 투자 말고 내가 여윳돈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기 근로소득에 맞춰서 네,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개발 투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대출이 없으시네요? 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재개발은 보통 전세가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는데 상가를 살 때 해봤는데 이 상가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 상가가 아니고요. 지금은 상가인데 나중에 아파트가 될 상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되고 네. 요때 제가 영등포에 상가를 투자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현금 2억 그리고 상가 대출 2억 이렇게 해서 4억으로 매매가로 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2억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이 하나도 없고요. 그거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전세가 만약에 금액이 오르면은 이 오른 전세금으로 하나를 더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서울의 빌라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빌라의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살 때 너무 무리해서 전세 가격만 올려놓지 않으면 주변에 투룸 전세가 시세가 만약에 2억인데 나는 시작부터 3억에 억지로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나간대. 그럼 나는 1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전세 가격이 예, 그렇다고 전세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왜? 서울은 다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서울 사람이 된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 좋습니다. 제 꿈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서울 사람이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한 20년 살고 안양에서 한 10몇 년 살고 예, 서울 사람이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 뭐가 제일 좀 좋습니까? 3년 살아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예, 저는 이제 아들, 딸 초등학생이 있는데요. 뭐 주말에 뭐 할까 하다가 연극이나 보러 가자. 뭐 주말에 뭐 할까? 박물관이나 가자. 예, 주말에 뭐 할까? 현대백화점 가자. 뭐 할까? 뭐 롯데백화점 가자. 너무 이게 할 게 많아요. 갈 데가. 예, 주말 같은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앞에 뭐 나오면은 1분 거리 앞에 이제 편의점. 그리고 이제 뭐 5분 거리 앞에 뭐 롯데리아, KFC, 뭐 버거킹, 뭐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뭐 다 있어 햄버거가. 햄버거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합니다. 다 있다 보니까 시골에 살 때는 그냥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어. 난 롯데리아밖에 없는 거였어, 시골에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롯데리아에서 그 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오니까 햄버거도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재개발 분위기는 그거 같아요. 제가 한 2018년도 이때부터 서울에 초기 재개발을 사도 된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당시에는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합 설립인가 된 게 안전하다고 했던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 설립인가가 안 된 재개발을 산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이 뭐한 놈이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초기 재개발에 안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초기 재개발 물건 팔고 있어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렌드가 우리가 공사비랑 이제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트렌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개발이 무조건 속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이 내가 2억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택지가 두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10년 안쪽으로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2억대. 2억대? 네, 2억대. 근데 2억이 없으면은 서울에서 10년 안쪽으로 아파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가질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의 외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10년 안쪽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외곽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2억이란 돈은 서울의 외곽에서 10년이 아니라 서울 중심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20년, 30년 걸리더라도 내가 더 장기적으로 가지만 입지가 훨씬 더 좋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더 올라갈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끝자락에 공사비가 추가 분담금이 10억이라고 하는 것과 서울의 중심부인 한강변이나 용산에다가 추가 분담금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똑같이 추가 분담금 10억인데 용산이나 한강변 사람들은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개발합시다. 이렇게 될 것이고. 10억 하면 되지 뭐. 예, 집값이 30억인데 뭐. 예. 근데 서울의 외곽은 추가 분담금이 10억이야. 그러면은 야, 재개발 하지 마. 머리띠 두르는 거지 이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개발을 이렇게 속도전으로. 근데 이게 말이 다를 수가 있는 게 나는 서울에서 10년 앞쪽으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재개발을 20년, 30년 기다리면 뭐하냐. 나는 그래도 10년 안쪽으로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선택지는 그게 맞는 거고 하지만 나는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지금 3, 4년 정도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에 있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10년 동안 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아파트가 또 빨리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사를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되더라도 서울 입지에서. 근데 이런 것들은 꼭 희소성. 네, 서울에서도 무조건 재개발 초기 단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서울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서울 지도에서도 가운데 이제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중에서 한강 근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지 좋은 곳인데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재개발에 10년, 20년 뒤에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기대 수요 때문에 가격이 쉽게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한강변 중심지, 뭐 용산, 마포, 뭐 성동, 뭐 밑으로는 동작, 흑석, 뭐 이런 쪽까지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여기 뭐 프랭이 TV는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막 50채, 100채, 200채 막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견해가 다른 게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알짜로 어딜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양천구 신정동에서 이제 재개발로 했을 때 가장 대장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마포에서 나중에 대장이 될 거, 그리고 영등포에서 나중에 대장이 될 거, 그리고 광진구에서 대장이 될 거를 갖고 있거든요. 다 대장만 갖고 있네요? 네,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좋은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남들이 더 좋은 걸 봐야 돼요. 시야 자체를. 나는 여기가 좋은데, 근데 아파트 가격이 낮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별로야. 근데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소유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그렇다면은 부동산의 수요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만 이동하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희 아버지도 뭐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시거든요. 보통 나이 먹을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근처에서 편한 곳을 찾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살짝은 이동을 하지만 막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전략이 그 구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를 찾고 그 대장 아파트 주변에 앞으로 재개발 압력이 있을 만한 네 그런 곳들. 그래서 대장 아파트 근처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곳들만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 동네 안에서의 어쨌든 최우선 순위는 대장 아파트가 될 거니까. 네. 그 동네 수요를 보든 그 네. 외부 투자 수요를 보든 네. 어차피 대장 아파트는 네. 누구나 다 선호를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최우선적으로 네. 선호를 하시는군요. 네. 근데 서쪽 도사님, 저는 돈이 모자라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제 수강생 중에는 작년에 네. 매매 가격 2억 1천만 원, 전세 가격 1억 8,900만 원, 응? 2,100만 원. 작년 6월이었거든요. 뭐지? 네. 근데 지금 벌써 그 지역은 한 5천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야, 5천만 원 이상이 뭐 부동산에서 뭐 큰 돈이나 할 수도 있는데 투자금이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 된 시간에 투자금 따따블이 올랐다는 건데 굉장한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 지지난달, 2달 전에도 한 분은 2억 2,500만 원, 그리고 전세가 2억, 그래서 2,500만 원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막 몇 억을 시세 차이를 본다 이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그래도 소소하게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포인트들은 서울에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실제로 사실 지난달에 투자를 하나 더 했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이제 어머니 명의로 투자를 도와드린 건데 투자 금액이 정확히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매매 가격이 2억 8,800만 원이었고요. 전세가 2억 1천만 원. 그래서 딱 7,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죠. 이 빌라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전세 가격이 한 2억 8,800 될 것 같아요. 그럼 투자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막 서울에 막 변두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등기를 받았거든요. 4월 달에 계약을 한 거고.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은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맨 외곽이 아니고 안쪽. 네, 그래도 뭐 최중심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입지, 네, 중간 정도 입지, 그 정도 입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까 갭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갭 2,500짜리도 있었고요. 아까 네. 그 수강생분들 중에 뭐 갭 3,000 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럼 다 그런 것들도 입주권이 나오는 애들입니까? 네, 입주권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네. 재개발 네. 물건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단계는요? 단계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재개발 동서는 초기 단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내가 방금 입주권을 주셨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입주권이 나오려면은 20년 이상 걸린다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가 20년 나이 뒤면 도대체 20년이면 몇 살이야? 라고 생각해서 까마득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재개발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황금성이 좋다는 건데 내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재개발의 황금성이 좋습니까? 재개발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디는 황금성이 좋고 어디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그래요. 어떤 수강생들은 도사님 저 빨리 사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강생분들 있고 도사님 저 서울에 있는데 이거
하나 전에 투자한 건데 지금 안 팔려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똑같은 재개발인데도. 똑같은 재개발인데 빌라인데, 서울에서도. 네, 똑같은 서울에서도. 빌라인데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체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서울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내놨을 때 팔리는 건가 안 팔리는 건가 여기서 양극화가 된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에 입질이 없다. 그러면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런 식의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려는 포메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고,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서울의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한 달 안에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진짜요? 예. 투자 수요가 그만큼 많습니다. 야, 요새 빌라 시장이 지금 뭐 그 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완전히 네.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재개발 빌라를 투자할 때, 네. 아, 서울 재개발 빌라 투자해서 나 되게 고생했어.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빌라는 하는 거 아니야. 빌라 하는 거 아니야. 예. 심지어 전문가분들도 많으세요. 서울 빌라 왜 해? 누가 하는 거야? 예. 근데 그분들은 직접 자기가 투자를 안 해보셔서 그런 분이고, 투자를 해서 뭐 전세 받기 어렵다 이런 분들 보면은 서울의 외곽권에 막 빨간 벽돌 빌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빨간 벽돌에서 3룸보다 신축급 2룸을 더 선호를 해요. 그렇죠. 네, 깨끗한 거. 대리석으로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재개발 물건을 투자할 때 그렇게 낡은 빌라를 사면 안 돼요.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후링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개발 지식은 썩은 빌라. 썩은 빌라. 그쵸? 썩빌. 썩빌. 썩빌 투자라고 네. 하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는 한 그 부동산 투자자들 모임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한 분이 저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안녕하세요. 이분은 뭐 서울 재개발 빌라에 투자 잘하시는 썩빌 투자 잘하시는 서초서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썩은 빌라 투자를 안 하거든요. 왜? 재개발은 그 구역마다 언제까지 입주권을 주는 조건, 즉 권리 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있거든요.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권리 산정일이 22년도다. 22년도다. 그러면은 21년도의 빌라, 20년도의 빌라, 19년도의 빌라 이런 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 받기도 편하고 나중에 평가 금액 받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한 겁니다. 아. 그래서 최대한 신축급 빌라를 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신축 빌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는 무슨 댓글 달리냐면은 저 사람 봐봐 대개발 해가지고 신축 빌라 소개하고 저거 뒤로 챙겨 먹으려고 지금 저기 유튜브 나왔네. 빌라파리 새끼. 네, 빌라파리 새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욕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빌라를 판 적이 없어요. 네. 네,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 그러니까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권리 산정일 대비해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아무래도 신축 빌라가 급이 구축 빌라보다 훨씬 더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신축 빌라라고 해서 가격만 저렴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권리 산정일 안에 들어오면 더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 신축 빌라인데 권리 산정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 이런 거는 이제 현금 청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따로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 권리 산정일 전에 들어오는 신축급 빌라를 보유하셔야 네, 좋은 겁니다. 재개발 투자는. 그러니까 신축 빌라를 사세요를 이걸 카테고리를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네,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분양을 하더라도 저는 분양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아, 왜? 그렇습니까? 네, 분양을 말 그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메리트가 있으면은 권리 산정일도 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축 빌라를 분양 받아도 저렴하게만 사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재개발을 공부할 때 신축 빌라 분양하면 무조건 나쁜 새끼, 무조건 사기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조건 신축 빌라를 분양을 안 하는 제 입장에서 신축 빌라 분양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기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다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분양 가격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무료 상담, 뭐 무료 강의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무료 강의 하고서 아, 이거 신축 빌라 사세요 하고 연결하고 스스로 2천만 원씩 먹고 이러면 나쁜 사람이죠. 아, 헷갈린다. 네.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막 지금 뭉게뭉게 있잖아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좀 어렵네요. 네.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는다니까 그거는 좀 양심에 찔린 행동이죠. 그리고 또 이게 비교적 신축을 사면 빨간 벽돌보다 관리의 난이도가 훨씬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메리트가 좀 있네요. 그 확실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진짜 크거든요. 네. 빨간 벽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해보신 분은 이거 재개발 투자 다시는 안 한다. 예. 근데 본인이 빨간 벽돌을 이미 사서 본인이 실수적으로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재개발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재개발은 절대 이렇게 빨간 벽돌 사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이꼬르 빨간 벽돌로 보통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권리 산정일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서 비교적 신축을 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또 네, 전세가율도 좀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율도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126%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아무래도 빌라의 가격이 전세 가격이 다 이제 눌려 있죠.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의 빌라 시장은 다 눌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런 표현을 하면은 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네. 저는 서울 빌라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용산이 많습니다. 네. 용산은 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제가 재개발 강의를 지금 5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어디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80, 90%가 용산 아니면 한강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가 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저도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결국 투자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원하니까. 예.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예. 뭐 아까 이따가 뭐 투자금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억대의 투자금도 들어가지만 예, 보통 들어갈 만한 곳들은 지금 한 4억 정도 있어야지만 용산 중에서도 이제 좀 급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용산 4억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싸서 그렇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용산 제가 잘 몰라서 네. 용산의 그 빌라 재개발 구역 기준으로는 네. A급지가 어디예요? 1급지는 당연히 이제 한남 뉴타운이죠. 아. 네. 용산에서 1등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이제 1등은 네,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건 약간 국가대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대표 빼고. 네. 네. 국가대표 빼고는 이제 위쪽에 용산 공원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요. 네. 그 위쪽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냐면 이제 서후암동. 후암동. 네, 후암동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효로 3가 4가 효창공원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공원을 바탕으로 왼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재개발지가. 다 있군요, 사방으로. 네, 맞습니다. 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용산은 재개발지가 너무 많죠. 네, 서계동, 청파동부터 해가지고요. 뭐 용문동, 네. 너무 넓어서 또 네, 많아서 맞습니다. 또 고민일 것 네. 같아요. 용산.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그거 같아요. 돈이 얼마 금액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용산 중에서도 어디가 더 나은지 구분하고 이 돈이면 어디가 더 낫다. 이거를 판단을 좀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4년 전에는 어떤 투자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네, 같은 마포의 재개발구에 같은 빌라를 사드렸어요. 2층은 저희 어머니, 3층은 저희 장모님. 다세대니까. 네, 맞습니다. 아. 세대가 다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소유주인데 2층, 3층이 이제 이웃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빌라의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4억이었고 전세가 이제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전세라는 레버지를 놓기 때문에 2억 5천의 투자금만 들어가고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입주권이 주어지거든요. 2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마포 그 지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마포 다른 재개발 지역은 투자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당시에 4년 전에. 그러면은 후레이님이 보실 때는 한 곳은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한 곳은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네. 3억 5천짜리가 비싸니까 더 좋겠지라는 생각도 분명 드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로 재개발을 접근하죠. 비싼 게 좋은 거다. 근데 아파트면 그렇죠. 아파트면은 대장 아파트가 있고 부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부대장 아파트도 가격이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이 부대장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를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네. 그렇죠? 근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 역전할 수가 있어요. 돈을. 그래서 4년 전에는 2억 5천, 3억 5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님, 저희 장모님이 투자한 그 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하려면은 4억 초중반이 들어가요. 투자 금액이. 어휴. 그때 당시에는 2억 중반이 들어갔지만 근데 3억 5천 들어갔던 그 구역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3억 5천이 들어갑니다. 왜 역전된 거죠? 이곳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려면은 면적 대비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노후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재개발의 조건을 갖췄는지 그걸부터 판단을 하고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재개발인지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재개발에 순탄하게 가는 가능성이 낮은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곳은 3억 5천이고 여기는 2억 5천이지만 걸어서 15분 거리다 보니까 입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2억 5천짜리가 더 저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투자를 하고 이제 저희 장모님도 투자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4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억 5천짜리 빌라는 그 재개발 요건도 다 갖췄고 네, 갖췄고 입지는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또 2019년도 산 빌라라서 신축급 빌라. 네, 그래서 어머니 것도 장모님 것도 제가 빌라 두 개를 같이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세탁기 고장 났다고 해서 한번 연락이 와서 5만 원, 10만 원 이거밖에 지금까지 뭐
돈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야, 재개발 투자를 이렇게 편하게도 할 수 있군요. 네, 근데 많은 편하다는 사람들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정보 홍수화 시대가 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재개발하면은 썩은 빌라, 빨간 벽돌. 네, 빨간 벽돌,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빌라는 무조건 빨간 벽돌. 네,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투자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면은 이 금액으로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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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를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은 몇 개를 비교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백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럼 이 금액이면은 어디가 더 저평가가 돼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또 몸빵 하시려는 분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몸빵하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 네. 신축급이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3월 달에도 제 수강생분 한 분 이 한강변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뭐 몸테크를 하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빌라를 같이 가봐드린 적이 있는데 그 빌라도 실제로 2019년도 빌라였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70년대 빌라. 같은 재개발 구역 아닌데. 70년대 조금 빡세다. 네, 빡셉니다. 네, 그런 걸 사면 안 됩니다. 권리 산정일 이전의 신축급 빌라면 갭 차이가 클 텐데 현 시점에서 아파트 갭 투자보다 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 나머지 투자는 다 이제 재개발 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뭐 보유세, 재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재산세라고 그래봐야 뭐 몇십만 원? 굉장히 작게 나오는, 보유를 여러 개 하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신축급 빌라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도 더 높거든요. 구축 빌라, 빨간벽돌 빌라보다. 그래서 이제 갭 차이가 어느 정도 같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질문 주신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랑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갭 투자를 해서 뭐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고서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점 뭐 입주 물량 파악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게 본인이 성향에 맞다고 하면은 뭐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것도 좋고, 저처럼 한번 투자를 해놓고 뭐 5년 이상, 5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고 느끼고 한번 투자를 해놓고 저는 그냥 할 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단톡방에서 맨날 싸우고 하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5년 투자해놓고 한번 묵혀놓고 내 할 일 하고, 이런 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급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좀 괜찮으셨습니까?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21년도에 하락장이 오면서, 급락장이 겪으면서 뭐 부동산 강의도 다 안 되고, 강사들도 안 되고, 뭐 전업 투자자들도 조회수도 안 나와. 네,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문이 나올 줄 알고 뭘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뭘. 등기부등본. 등기입니다? 네, 제 계약한 거랑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실제로 제 이름이 이제 우은재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 등기부등본이고. 저보다 형입니다. 86년 1월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로 한번 직접 보여드려서 네. 내가 이렇게 투자를 남들보다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갖고 왔고요. 또 요즘에 유튜브에서는 좀 약간 가짜가 많잖아요. 인증 네. 막 하라고 그러고. 네, 인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다 보시면은 제 명의를 갖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떤 순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정리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실시간에 보니까 개인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주시면은, 그죠? 서울특별시 이제 광진구잖아요. 자양동. 네, 자양동. 이제 이런 빌라인데, 제가 21년도 4월 1일 날 이제 매수를 했다고 나오죠. 네. 그럼 보시면은 매매 가격을 뒤에 보시면은 제가 매매 가격이 얼마에 나오죠? 4억 7천. 네, 맞습니다. 네. 전세를 2억 7천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이제 2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이 번지수를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빌라를 해보시면은 제가 산 빌라의 크기에 따른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나와 있냐면 9억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지가 21년도잖아요. 그러네요. 네, 21년도면은 남들은 막 하락장을 겪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2억 투자했는데 지금 5억이 넘게 올랐는데, 예, 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이거 분양 계약서예요? 신축 빌라입니다. 공부를 해보고 이거 입주권 네, 나오는구나.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 신축 빌라인데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전세를 처음에는 매매가 4억 7천, 전세가 2억 7천 맞췄는데 작년 4월 달에 전세입자를 새로 맞췄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올려받았어요. 2억 8천. 투자 금액이 지금은 1억 9천.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제 이제 이름이랑 다 주소랑 나와 있죠. 와, 신축 빌라야. 네. 와, 신기하다. 근데도 이렇게 2억을 투자해서 지금 3년 만에 5억 이상의 시세 상승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야, 신기하네. 네. 그래서 또 하락장 때 또 한 거 없었어요? 재밌다 이거. 네, 하락장 때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제 영등포에 있는 제 상가인데요. 네. 제가 상가를 2개를 갖고 있어요. 네. 상가를 2개를 갖고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투자를 했네요. 19년도에 투자를 했고 매매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장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이거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매매 가격이 이제 4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현금 2억 그리고 대출 2억을 받아서 4억짜리 상가를 샀고 이 상가는 지금 한 7, 8억 정도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나 끼워놓으면 되게 좋아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택이 아니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것들. 네, 이런 거 하나씩 끼워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주택수가 많은 분들은. 네, 맞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네. 가장 최근에 한 것도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거 있습니다. 아까 지지난달에 했다고 한 거. 이거를 할 줄 알았으면 순서를 정해오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이랑 같은 빌라. 네, 그때 했던 거. 네. 야, 네. 그러네요. 네. 네, 같은 빌라. 야, 보시면은, 후레이님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딴 데 가면 인증을 못 받으니까요. 왜 못 받아요?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를 갖고 가서 한다는 게 조금. 우린 적폐라 다 봐야 돼.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성함인데. 제가 아는 동네입니다, 여기. 아는 동네입니까?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7,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등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벌고 있는데, 잘 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취득세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첫 신축 분양 빌라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의 매매가를 산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85% 취득세 감면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제 법인으로도 갖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더라도 취득세가 12%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 이렇게 작은 거 원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 들어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가지만 아파트가 될 것들 이런 거는 취득세 4.6%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임대사업자도 있고 좀 법인도 있고 선호하는 물건 스타일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각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 빌라가 뭐 네. 좀 일괄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좀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네. 빌라가 있으세요? 저는 빌라를 살 때 서울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호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강력한 포인트는 바로 전 대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단지라고 하면 그 대단지 아파트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대단지의 가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질 거라고 봐요. 그 이유를 뭘로 보냐면은 바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1500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사우나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빵도 구워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하더라도 뭐 점심도 뭐 뷔페식 9,000원, 뭐 저녁은 10,000원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단지가 관리비 면에서도 절약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에서 재개발로 대단지가 될 땅들이 되게 희소해요. 앞으로. 지금 아파트로 봤을 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재개발 베이스로 봤을 때 대단지로 될 서울에서 희소한 땅들이 굉장히 희소하다 보니까 이런 땅의 가치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대단지를 보는 건데 대단지 기준을 볼 때 5만 제곱미터라고 하면은 5만 제곱미터라면 한 아파트 한 1000세대 대충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좀 대단지를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만 제곱미터 네. 면적으로. 네. 그럼 시기는요? 어떤 시기에 들어가는 걸 좀? 저는 재개발의 이제 모든 단계를 다 해봤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사전 동의서를 걷는 단계도 해봤고, 뭐 조합 설명가도 해봤고, 마지막 단계도 해봤고, 입주까지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 투자금에 따라서 어느 단계가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돈을 수익률을 많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서울의 초기 단계에 희소성 있는 그런 입지에 서울 중심부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안전한 투자가 중요한데 재개발 투자는 그렇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권리산정일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권리산정일 전에 들어오는 빌라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무조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같은 돈이면 남들보다 많이 버는 곳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나는 솔직히 재개발 공부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수요가 더 아파트보다는 적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으면은 안전하면서 이 금액이 있다고 하면 좀 저평가 된 곳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신통기획하고 모아타운 같은 거일 텐데 그 두 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했던 거를 좀 더 빠르게 해준다는 사업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를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한다는 사업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베이스는 하나는 기본적인 대단지, 하나는 나홀로를 합쳐놓은 대단지. 네, 이런 베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해서 제가 선정이 돼서 하는 것들의 가격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는데 가격이 어떨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후레인님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아타운에 선정됐는데도 서울에 있는 투자금이 3천, 5천인 데가 많아요. 이게 싸죠. 모아타운에 선정된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외곽 모아타운 선정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모아타운에서 가격이 오른 곳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입지가 최상급입니다. 강남에서 모아타운 선정된 곳, 용산에서 선정된 곳, 한강변에서 선정된 곳, 이런 곳들은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가기 때문에 네, 이런 곳들은 보셔도 되는데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거 같아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있다면 저라면 무조건 재건축을 먼저 볼 것 같거든요. 예, 싹 다 밀고 가는 게 더 깔끔하니까.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약간 리모델링 느낌이고 재건축은 약간 신소통합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소통합이 있는데 왜 굳이 모아타운을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돈이 모자른데 그거는 자기 시야가 좁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2천만 원, 제가 이것도 등기부등본도 보여드렸지만은 7,800만 원으로 뭐 지난달 등기받은 거, 네,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으로도 뭐 서울에서 신소통합을 준비하는 곳들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5천? 네, 5천에서 한번 끌어볼까요? 네, 5천 이하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외곽 중에서도 뭐 금천구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동네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신안산선이 이제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좀 서울의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작은 돈으로 뭐 2천, 3천 이런 돈, 네, 5천 이하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광진구 같은 경우 하더라도 뭐 구이동 이런 동네가 있는데 네.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금천구보다 입지가 좋지만 아직 재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하지만 동네 자체가 굉장히 낡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예, 하지만은 지금 당장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지만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면은 뭐 모아타운을 추진한다, 신소통합을 추진한다 이러면은 뭐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건 되게 우습거든요. 근데 관심 갖고 있다가 그런 동네, 낡은 빌라촌 동네 갖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는 것도 5천만 원 이하로 한번 고려해볼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1억 정도는? 1억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서울의 외곽보다는 좀 더 좁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최중심부는 아니지만 이런 곳들에 투자할 곳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1억 이하로도? 아까도 그런 데들이? 했고 네, 그 다른 구들도 다 그렇게 투자할 곳이 있습니다. 네, 자기 시야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뭐 신축 빌라 팔려고 막 그런 거기만 홍보하잖아요. 예, 여기 지역 뭐 좋다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기 신축 빌라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는 데만 알고 이렇게 신축 빌라 홍보하는 데만 정보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서울에는 곳곳에는 이렇게 추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 한 3억 정도 있다. 네. 여유자금. 1억에서 한 3억대? 네. 1억에서 3억대. 1억에서 3억대는 저는 무조건 한강변을 최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네, 서울에서는. 왜냐면은 서울에서는 일단 강남이 가장 좋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한강을 밑에서 위로 보다 보니까 해가 뜨면은 해가 남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강남은. 그렇다 보니까 한강변을 끼고 강북에서 남향으로 한강뷰를 그렇죠. 내려다보니까. 네, 내려다보니까. 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변에 아파트도 있고 빌라들도 있고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좋겠지만 얘는 문제점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새 아파트를 받고 재개발 빌라를 갖고 있어도 새 아파트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재개발 빌라가 좋은 점은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은 투자금에서 한강변 위쪽으로 해서 1억에서 3억 정도 사이면은 투자할 곳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을 우선순위로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억에서 5억. 3억에서 5억이라는 입지를 최상단으로 가야 됩니다. 용산으로 가야 됩니다. 용산으로. 네, 용산으로 가야 되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GTX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오고 신경을 안 쓴다 그래요. 네, 개발 호재가 너무 큰 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용산이 앞으로 너무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는 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좀 용산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까? 추진되고. 많습니다. 왜냐면 용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들어와서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진짜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뭐가 되고 있는지 소식을 제가 듣지 못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재개발들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된 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른 이유는 그 희소 가치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기대감이 오르면 이걸 20, 30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팔면 되니까 용산이라는 도시는 수요 대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올라간 거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양극화가 또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과 지방과 양극화가 되지만 서울 중에서도 양극화가 된다고 보는데 그 최중심에는 바로 용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용산, 강남 그 외에 뭐 이렇게 나누시는 건가요? 네, 거의 뭐 근데 강남이 1등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따라오는 건 용산. 예, 그다음은 이제 한강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 재개발은 그러면 지방 재개발은 이런 개념입니다. 굳이 서울이 있는데 왜 굳이 지방을? 예, 서울도 몇 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방을 볼까? 약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합정 쪽 괜찮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합정 쪽? 마포 합정동 쪽에서도 재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합정역에서 이제 7번 축으로 나오면 모아타운 3차에 선정된 곳이 있고, 네. 합정역에서 8번 축으로 나가면은 YG 엔터테인먼트 옆으로 이제 신소통합을 5월달부터 추진하는 그 한강변에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초등학교라고 해서 한강변에서 성산초등학교 사이에는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정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오류가 뭐냐면은 아파트라고 하면 합정동이라고 하면은 비슷비슷하게 올라요. 떨어지고. 근데 재개발은 구역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합정동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5군데가 넘거든요. 그래서 합정동 중에서도 어디이냐. 그렇다면은 거기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 대비 여기가 좋냐 안 좋냐가 나오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용산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금액이면 과연 여기가 적절한가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자동 모아타운. 네, 군자동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군자동이라는 자체가 서울에서 이제 중간 입지가 아니거든요. 네. 조금 살짝 서운한 입지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나에 비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군자동 모아타운에 투자할 돈이면 다른 데가 더 좋은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모아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예, 이왕이면은 신소통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모아타운을 보시고 싶다고 하면은 입지가 정말 더 좋은 입지로 예, 올라가셔야 됩니다. 일단 최선순위로 보시는 건 어쨌든 일반 재개발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천호 모아타운. 여기도 모아타운. 왜 이렇게 모아타운께 관심이 많으세요? 네. 천호 모아타운. 천호 모아타운도 비슷한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왜 더 좋은 데가 많은데 굳이 천호동 모아타운을 보시지? 약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신정 역세권 재개발이요. 네. 신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 옆에 이제 목동 재건축 신시가지 단지가 있다 보니까 신정동에서 그래도 입지가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한데, 투자금 대비 내가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이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이면은 그러니까 신정 역세권 재개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라면은 또 한강변 쪽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노량진 7구역.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뉴타운 중에서 거의 해지가 없는 노량진 뉴타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좋죠. 근데 투자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이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빌라 소액 최소 투자금은 얼마일까요? 네. 뭐 투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2달 전에 뭐 제 수강생 한 분은 2,500만 원 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서초도사 네이버 카페 보시면 그분이 2,500만 원으로 어떻게 투자했는지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재개발. 노고산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촌역이랑 이대역 사이에 있는 재개발지고요. 바로 옆에 이제 마포 그랑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서 맞아요. 마포에 이제 대장급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포에서 대장급 아파트 옆쪽을 보면 좋다. 근데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약간 지형이 언덕 쪽에 있거든요. 언덕 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창천 초등학교랑 있는데 지금 신소통합을 한번 응모했다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가 투자 금액이 4억, 5억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에는 투자 금액이 떨어져서 지금 한 3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저는 한번 뭐 고려해 볼 만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용산 청파 2구역에서 제외된 가칭 3구역 물건 가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용산 청파 거기 모아타운 거기 이제 준비하는 곳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청파동, 서계동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묶여가고 있고, 지금 나중에 용산이 그쪽이 다 이제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개발 압력이 받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청파동 이 자리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신방화역 빌라 궁금합니다. 네, 신방화역 빌라는 투자처로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방화 뉴타운이 있어도 뉴타운 안에 있는 것도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네, 거기에 투자할 돈이라면 서울 중심부로 더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재개발지로 좀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방화역 금액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강변은 뭐 1억대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할 때 방화 뉴타운을 사고 싶어요. 이런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남들이 갖고 싶어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선호도가 그 동네 사람들은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 지방 사람들이 방화 뉴타운이라고 하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보다 예를 들어 뭐 마포다 이러면은 지방 사람들 모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한남이다. 네, 그렇죠. 그런 쪽에 네임드가 들어간 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임드. 네. 네임드고요. 네, 입지 네임드. 부동산 강사 네임드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용두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금액 대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 대비를 봤을 때. 네. 용강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포 용강동. 용강동 같은 경우는 이 한강변을 따라서 볼 때 지금 용강동 주변에는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용강동만 이렇게 빌라촌으로 작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이제 마포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용강동은 그 굴다리 사이로 해가지고 한강변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좋은 입지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직 추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노후도 때문에 신도통합은 어렵고, 신도통합의 노후도는 60%고 모아타운은 50%거든요. 노후도가 60%는 안 되고 아마 50%대라서 지금 뭐 모아타운을 하면 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추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먼저 섣불리 용강동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언제 추진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용강동 같은 경우는 투룸빌라 기준으로 지금 3억대면 진입이 가능하고, 투자금 기준으로 1억대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억대로 용강동을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성이고, 1억대로 내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한번 그냥 좀 심어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성수동 네. 준공업 지역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성수 1, 2, 3, 4가 해가지고 이미 다 조합설계가 돼 있고, 뭐 49층을 하냐느니 77층을 하냐느니 말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투자금 자체가 이미 뭐 12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건 알지만 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한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보니까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토지허가로 묶이지 않았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은 내가 갭을 끼고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삼전동은 어떨까요? 삼전동 같은 경우는 잠실 쪽에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재개발에서 중요한 게 면적 대비 내가 소유주가 몇 명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일반 분양을 얼마나 받아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업 포인트거든요.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주민들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걷어서 지으면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사업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삼전동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의 소유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너무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할 겁니다. 네,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예, 하지만 워낙 여기도 이제 입지로 따지면 네임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 좋다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항상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부가현 2구역, 3구역. 네. 부가현 2구역, 3구역이 프리미엄이 5억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6억대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될 듯 안 될 듯, 제가 재개발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없는 재개발지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여러 개를 갖고 있고 핸드폰도 제가 이제 2개를 쓰는데 하나는 재개발 단톡방에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헐뜯고 막 어떨 때는 막 욕tum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싸움이 없는 곳은 없는데 부가현 2구역, 3구역도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이겠죠. 가격을 내가 얼마에 투자해서 들어가느냐의 포인트지 뭐 되긴 되죠. 방배 재개발과 한남 재개발 어디가 좋나요? 글쎄요. 이거는 구역별로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한남 뉴타운에서 재개발 왕은 아무래도 한남 5구역이다 보니까 네, 한남 5구역이 앞으로 재개발 중에서는 탑 중에 탑이죠. 양재 이동 빌라 투자 괜찮을까요?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에 한번 선정이 됐고 몇 개의 구역들은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일단 양재라는 곳이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개발 호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노후도도 간당간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남에서 모아타운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냥 한 세모로 보거든요. 네. 네, 입지는 좋지만 반대를 하는 그 파워가요,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그 강남의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파워가 훨씬 세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게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집가 상승이 되고 집가 상승이 비싼 자리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반대하는 비율도 높고, 상가 사람들도 반대를, 다른 사람들 반대하지만 여기는 반대하고 막 시위하고 덫이 좀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 모아타운은 저는 좀 세모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을 얘기하든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서울에 안 가본 재개발 보고 어떻게 없습니다. 해야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저는 이제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쓸 때도 한 달도 안 돼서 썼거든요. 책을 쓰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1년 걸렸다, 뭐 반년 걸렸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방문 잠가놓고 그냥 와이프한테 밥만 넣어줘.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책을 썼어요. 책을 쓰려면은 이제 A4 용지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한 120페이지 정도 써야지 이제 책 한 권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뭔가를 하려고 해서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를 끝장을 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재개발을 하면은, 내가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고 25개의 구를 한 번에 내가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벅차요. 그럼 저도 벅찰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냐면, 이번 주는 내가 뭐 용산만 해야지, 아니면은 뭐 이번 달은 내가 마포만 해야지, 뭐 이번 달은 영등포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달마다 구를 다 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이제 임장도 가고, 지금도 이제 임장 스터디를 통해서 서초소사 카페 회원들이랑
이제 매달 한 번에서 3번 정도 임장 스터디를 하면서 또 회원들이랑 현장에 나가가지고 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리 공부를 해야 되나 제가. 예. 나갔는데 제가 막 지도 보고 막 어버버해. 회원들 따라오는데 막 잠깐만요. 돌아왔네요. 저희 뭐 일로 가시죠. 막 이러면 이게 짜증나지. 네, 머스타드 하잖아요. 예, 머스타하기 때문에 미리 그 임장 스터디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시세도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현장 답사도 먼저 한번 해야 되죠. 예, 먼저 한번 돌고 나서 이렇게 빠른 코스로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따따닥 알려드려야지. 그치. 예. 잠깐만요. 여기가 어디죠? 이러면 또 이제. 네. 모양 빠지지. 네, 모양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사람들한테 서울 재개발 모르는 거 없으니까 바로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제 프레이님을 만났을 때도 네. 예, 저는 서울 재개발 모르는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질문 받읍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루 종일 일과가 그냥 저는 이렇게 부동산 재개발 기업 보는 거가 제 일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냥 취미처럼 네, 투자를 취미처럼 계속 이렇게 가까이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좀 발굴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투자하다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수강생들 대부분은 네이버 부동산을 킨 다음에 나와 있는 부동산 빌라를 클릭해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구역에서 빌라 매매를 클릭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이 재개발 빌라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매도하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내놓으시겠어요? 물건을? 부동산 인근. 그렇죠. 인근에 내놓겠죠. 인근에다가. 네. 네. 예를 들어서 용산에 물건을 갖고 있으시면은 용산에다 내놓을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빌라 매매를 클릭해 보면은 용산에 내가 재개발 물건을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무실이 강남이에요. 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용산인데 왜 거기다가 매물을 내나요? 이런 허위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락을 해보면은 그거 팔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매물을 소개받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락처를 획득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금 대비에 투자하려는 곳을 한 2곳에서 5곳 정도로 정하거든요. 2곳에서 5곳 정도. 이 금액이면 어디가 낫겠다는 거를 2곳에서 5곳 정도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를 클릭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 부동산 매물에서 부동산 주소지를 봐요. 근데 그 부동산 주소지가 그 동네여야 돼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마포면 마포에 부동산 소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연락처가 요즘엔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연락처를 10개, 20개를 따요. 매매로서도 따고 월세로도 따고 전세로도 해서 동네 부동산 연락처를 다 따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 부동산들은 그 동네에서 중개업을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0개, 20개, 30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로드뷰를 켜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로드뷰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동네 부동산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연락처가. 맞아요. 연락처를 또 5개, 10개 따요. 그러면 이제 한 2, 30개 연락처가 생기면은 전화하는 겁니다. 저 여기 구역 관심 있는데 사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은 부동산 3개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친절하고 하나는 또 무뚝뚝하고 이러거든요. 왜 날카롭지? 뭐 안 살 건데 막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뭐 10년 걸려, 20년 걸려 막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부동산 입장에서는 물건 중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재개발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에 하도 많이 앉아 있어갖고 예, 부동산 사장님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얼마 있는데 매물 있으면 살 거예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20, 30구에 연락처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살 거라고 하면은 연락처를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이 나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한테 살 것처럼 연락이 왔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살 것처럼 연락이 왔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없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린다거나 네, 그들만의 단톡방에 올려서 이 매물 같이 공동 중개할 사람을 찾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네이버 매물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살짝 조금 껍데기 매물. 걸러진 거네. 걸러진 매물. 나머지. 네, 약간 걸러진 매물.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찾을 수가 없죠. 네, 매물이 나왔을 때 내가 바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뜨끈뜨끈한 매물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서 맨날 그것만 클릭해요. 오늘은 뭐 안 나왔나? 백날 해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정성이 필요하겠네, 정성. 맞습니다. 물건을 받기 위한 정성. 재개발 투자 하나를 하는 게 거의 인생이 갈리는 투자거든요. 사실 한 번 투자에 몇 천이 갈리고 몇 억이 갈리는 투자다 보니까 정말로 공 들여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 하나 하는데 뭐 아는 사람 누구 말 듣고 부동산 강사 말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재개발을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투자 뭐 이만큼 지금 쌓여 있는데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꿈을 이뤘는데 그 꿈은 이제 서울 신축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처음으로 그 꿈을 이루었고 이제 10년 뒤에는 또 이제 재개발의 중간 단계를 지금 갖고 오고 또 20년 뒤에는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가능한 주택수를 조금 줄이면서 좀 핵심적인 것들만 이렇게 해서 조금 모아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택수를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좋은 거를 적정 시기에 매도를 하고 더 좋은 걸로 또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더 좋은 게 있을 때만 판다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냥 부동산을 쉽게 팔지 않습니다. 예, 부동산을 파는 조건은 내가 팔려고 팔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살 때만 파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원칙을 세웠냐면 네. 많은 수강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 이렇게 속상하다고 막 눈물도 보이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그때 이 부동산을 살려고 했는데 못 사서 아쉬워요. 이런 분은 없으셨어요. 근데 근데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서쪽 소장님 제가 이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몇 억이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때 한참 상승기 막 그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좀 쉽게 파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가 될 그런 핵심지 땅들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모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강생들 상담이나 뭐 이 주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고민이 좀 최근에 가장 많으세요? 다주택자 분들? 많은 다주택자들이 조금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참 상승장 때 지방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봤어요. 뭐 1000뛰기, 2000뛰기, 3000뛰기 하면서 01이야. 네, 01이야. 떼고 여기 찍고 옆에 있고 콜 하나 더. 같은 아파트 하나 더. 2개 아니야. 5개 더. 예. 나 여기 10개 한번 샀습니다. 예.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 30채야. 네. 나는 100채야. 200채야. 채수 자랑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느끼는 게 나는 이렇게 여러 개 몇십 채를 사고 팔고 했는데 서울에 한두 개 해놓은 사람이랑 수익률이 비슷한 거야. 예, 지나 보니까. 오히려 못해. 예, 오히려 못하거나 그냥 이럴 거면 쓰면 서울에 한두 개 해놓지. 내가 괜히 지방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가 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했다라는 후회들을 제 주변 투자자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제 주변에서는 개수를 줄이면서 좀 서울 핵심지에 더 이렇게 묻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재개발은 안 하세요? 네, 경기도 재개발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재개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광명도 있고 한데 광명 투자할 돈이면은 서울에 한강변도 있고 뭐 성남 구성남 좋은 거 알겠어요. 구성남 좋은 거 알겠는데 뭐 구성남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웬만한 이제 아파트보다도 높은 더 아파트 가격이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성남에 그 투자할 돈이면은 서울에서도 한강변 주변에 투자할 돈이 있는데 라고 해서 뭐 구성남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무조건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취급 안 한다. 난 서울만 본다. 네, 서울만 봅니다. 난 한눈만 팬다. 네, 서울만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될 거고 서울 중에서도 무조건 재개발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서울의 핵심지 중에서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땅 거기에 내 땅을 심어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일 잘하시는 게 재개발이시겠지만 그러면 분양권이나 서울 분양권이나 이런 거는 아예 첫사람 일반 구축 투자나 이런 거는 안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서울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2021년도에 여기 광진구를 투자를 할 때 투자금 이제 2억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2억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올랐는데 1억 8천으로 그 시기에 21년도에 어머니 명의로 인천에 분양권을 투자를 했어요. 인천. 1억 8천.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2억. 거의 비슷하잖아요. 1억 8천 2억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그 분양권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몇 천만 원 손해보고 매도했어요. 까였구나. 네, 까였어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인천 분양권을 하고 서울에 재개발을 했는데 얘는 5억 이득 보고 얘는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기에 비싼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1, 2억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양권 투자를 못 하는 건지 인천이 저랑 안 맞는 건지 그래서 무조건 서울 재개발을 제가 잘하는 거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5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재개발 지식을 안 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노력에 대한 그런 게 값어치가 돈으로 10억이면 팔 수도 있는데 5억이면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했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돈을 좀 더 벌고 싶다고 하면은 뭐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있지만 아파트가 안전한 건 맞지만 아파트가 될 것도 안전하거든요.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개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재개발 안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한면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개발 투자가 내 적성과 맞는 투자인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맞다고 하면은 재개발에서 신소통합이라고 하면은 재개발에서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개발이지만 이 신소통합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선정이 되는 순간 토지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다주택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예, 선정이 되다 보니까 뭐 경매로 나온 물건이나 임대사업자 매물 승계 조건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거주를 만약에 재개발구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신도통합에 선정된 곳을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 예. 오히려 요즘에 강남권의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은 가격이 눌려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재개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선정이 된 곳들 같은 경우는 좀 눌려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토지허가구역도 언젠가 다 풀린다고 보거든요. 예, 신도통합에 지금은 제도가 묶여있지만 예, 재개발을 10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네. 재개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재개발이 무조건 빨라야만 좋은 줄 알았고 그리고 뭐 썩은 빌라를 사야 되는 줄 알았고 이제 그런 게 다 아니었고 네, 입지는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데 정책적으로 가치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공사비 올려서 재개발 중단이라는 뉴스가 떴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재개발 끝났어. 근데 며칠 뒤에 또 기사를 보면은 재개발을 혜택을 주해서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 이 말이 뭐예요?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을 더 줄여주겠다는 의미거든요. 해라, 추진해라. 추진해라. 그리고 원래 재개발을 추진하면은 그 해당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줄여주겠다. 이 말 즉슨 재개발해라. 추가 분담금 줄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계속 할 것처럼 안 될 것처럼이 반복이 돼요. 재개발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뉴스에 나와버리면은 야 재개발 끝났어. 재개발 때 절대 끝난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해버리고 또 재개발이 뭐 활성화됐습니다. 뭐 얘기 나오면 야,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일비일비하게 바뀌어요. 뉴스에 따라서. 근데 저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안 하고는 뉴스는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정책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입지, 좋은 입지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재개발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뒤에서 받아주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곳들에다가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한 수익률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1주택자분들 뭐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도 네. 있고 지금 다양하거든요, 포지션이. 1주택자분들은 일단은 내가 얼마를 이제 시세 차익을 벌은다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현금이랑 과연 이거를 모아서 더 상급지를 갈 수 있을지 비과세를 받아서 지금 이제 12억까지는 다 비과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먼저 급지 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그냥 여기 쭉 살고 싶고 내가 여윳돈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가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거.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내 1주택도 보호가 되고요. 또는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면은 임대사업자를 2개, 3개, 5개, 100개를 등록을 해요. 그럼 내가 1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주택을 팔 때 이 주택수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떨 때는 높였다가 줄였다는데 나머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다 늘려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1주택을 팔 때 임대사업자 묶은 주택을 주택수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빼는 거죠. 네. 그래서 평생 임대주택 비과세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주택을 지키고 나머지를 다 임대사업자로 묶고 임대사업자를 추가하는 방향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향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어떻게 좀 등록이 돼 있으세요? 저는 임대사업자도 등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가 이것도 있고 또 법인으로도 가고 있고. 법인도 있고. 네. 개인도 있고. 네, 개인도 있고. 개인도 네, 네. 있고. 개인은 이제 제 살고 있는 아파트. 아. 그 이제 공동명의. 아. 재산세를 같이. 공동명의.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중요합니다. 중요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뛰쳐나와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는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개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 수익률을 많이 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무조건 이제 신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또 장모님, 장인어른도 제가 또 열심히 재개발해서 공부하고 잘 알고 이걸 알다 보니까 제 장인어른도 이렇게 저 믿고서 이렇게 마포에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럼 다주택자분들은요? 다주택자분들도 뭐 1주택자는 또 비슷한 개념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쓸데없는 걸 좀 정리를 해야겠죠. 예, 무조건 주택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시원찮은 것들. 예, 지방 소도시 팔아요? 저는 팝니다. 아. 예, 저는 그러니까 지방을 무시한 게 아니고 제가 지방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저는 서울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서울 너무 편해요. 누가 보면은 뭐 서울에서 한 10년, 20년 산주할 것 같은데 예, 서울 시민 된 지 3년 됐는데 서울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평생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좋지. 네,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예, 좋아.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좀 쓸데없는 거 좀 정리를 하고 네. 좀 똘똘이로 이렇게 조금 너무 막 늘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줄이면서 알짜로 갖고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제 후라이 TV 유튜브를 보면서 네.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후라이님께 감사드리는 입장이고, 네. 실제로 보니까 너무 더 실무가 잘생기셨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재개발을 지금 시점에 얘기를 한다는 거에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금 분위기상. 네, 분위기상.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제가 이게 등기부등본도 갖고 오고 계약서도 갖고 나와서 또 자신 있게 입증해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재개발을 잘 하면은 괜찮습니다. 예, 부동산에서 주거용의 꽃은 재개발, 예, 상업용의 꽃은 꼬마 빌딩인데, 예, 그 의미는 힘들지만 투자 수익률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처음에 재개발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두려웠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서울에 재개발을 모아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개발에서 안 좋은 편견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잘 된 사례들은 왜 잘 됐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하셔서 나쁠 건 없잖아요. 뭐 제가 뭐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무조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20, 30대를 거의 뭐 뛰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시간적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촬영 제의를 처음 주셨을 때도 저는 뭐 월화수목금 다 계셨습니다. 예, 너무 할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딸이 가끔 이제 아빠는 맨날 집에만 있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제 꿈은 뭐 나중에 뭐 몇백억을 모으자 이게 아니라 그냥 아들 딸한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후회 없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너네들이 내가 바빠서 못 놀아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너네들이 클 때 내가 가장 아빠로서 너네들한테 좋은 아빠였다. 그리고 아내한테도 똑같고요. 가장 신경 써주는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또 부모님한테도 뭐 시간이 지나서 효도 못해도 죄송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효도를 하고 싶고, 지금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예, 연락드리고 해서 그냥 현재 지금 내가 일어나서 뭐 이렇게 무조건 뭐 어디 가서 뭐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제 시간이 났을 때 제가 마음대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과정은 그냥 얻어진 건 아니고, 예, 당연히 갈아 넣었네. 네, 갈아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좀 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주변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회사 집 요거만 너무 정답이 아니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또 좋은 편한 인생이 또 반겨주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인생이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개발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가장 인상 깊은 건 빨간 벽돌만 재개발은 아니다. 맞습니다. 다양하게 있다. 맞습니다. 상가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쇼핑몰을 해야 되나? 쇼핑몰을 할 때도 막 레드오션이다, 뭐 쇼핑몰 하면 망한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 네. 예, 결과적으로는 쇼핑몰로 굉장히 높은 매출을 이뤄냈고, 5평짜리 옷가게를 차리니까 주변에서 또 망한다, 안 된다, 5평인데 옷가게 얼마를 파냐, 예, 근데 줄 서는 옷가게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예, 안양 일본 가서 옷가게로도 1등을 했고, 쇼핑몰로도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고, 재개발 투자로 1등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럼 그 쇼핑몰은 매각을 하신 거예요? 네, 작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작년에 그만뒀고, 아무래도 쇼핑몰도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있고 신경을 내가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심지어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도 뭐 커플티 치면은 제게 1위였거든요. 네, 1위일 때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해서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이제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계속 돈만 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은 시간을 못 보내줬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되니까 이제야 제가 시간이 나니까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인생에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시간을 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업으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